네, 네, 반장님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어, 이제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그러면. 네, 오늘은 습관인데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앞에서 주도성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 끝을 생각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삶의 어떤 이제 좀 이렇게 내가 바라는 삶을 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물질들은 우리 안의 영양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사소한 것들이다. 이제 우리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영양이 있다는 거를 아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왜 저는 예전에 어떤 그 이야기가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너무 가난하게 사시다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 이제 뭐 무용고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어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집에 이렇게 바닥에 돈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이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그걸 안 쓰고 굉장히 가난하게 살다가 어 생을 마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저 돈을 왜 안 썼지? 너무 아깝잖아요. 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집에서.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돈 안 쓰고 죽은 게 아깝듯이 우리 안에 있는 역량이 어마어마한데 그거 안 쓰고 죽으면 같은 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조금 우리 안에 역량을 인식하는 게 그래서 그 역량을 발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야기가 우리가 운해를 좀 쓰셔야 되는데 장례식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갖고 있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요. 근데 넘어가 보시면 166쪽에 보시면 그 장례식장이 다른 누군가의 장례식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의 장례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3년 뒤에 치르게 될 당신의 장례식이라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실제로 장례식에 가봤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돌아가신 분의 어떤 이게 관련된 분, 가족 중에 한 분, 뭐 직장에서 한 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편지를 읽어주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조사라고 부르던데, 이제 한 네 분 정도가 이렇게 진짜로 하더라고요. 이 책에 이게 이제 그들의 이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대표하는 사람이 가족과 친인척을 대표하는 사람이 한 분이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기억하는 거죠. 감사를 표현하는 거고 두 번째 있는 사람이 친구들 중에 한 분이 이제 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직장이나 같은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이 저에 대해서 편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교회나 지역사회 단체에서 온 사람이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당신은 이 사람들이 당신과 당신의 삶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는가? 맨 밑에 가보시면 이게 빨간 펜으로 좀 체크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당신은 그들이 당신으로부터 어떤 성품을 보았기를 바라는가? 성품에 이제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어떤 종류의 공헌과 업적을 그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가? 그러면 공헌과 업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성품은 나의 어떤 내면의 이제 나의 됨됨이잖아요. 성품이라는 거는 됨됨이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그리고 그 됨됨이를 가지고 뭘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업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많으니까 자식이 일곱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형편은 또 어려워지고 이제 자식이 여럿이다 보니까 그중에 꼭 사업하겠다는 자식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 뒷받침해 주다가 재산을 다 이제 터신 거죠. 그랬을 때 아직 막내가 초등학생인데 집이 망한 거죠. 제가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엄마의 어떤 목표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막내까지 시집 보내고 죽는 게 목표였거든요. 본인이 부모로서 해야 되는 업적이 이제 자식을 출가시키는 것까지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내 시집 보낼 때까지는 내가 살아야 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그 강한 집념을 가지고 일어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공헌과 어떤 업적을 할 건지 이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됨됨이를 가진 사람이었는지, 그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이 두 가지 있잖아요. 이거를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과 도움을 주고 싶었는가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각자는 역할이 있잖아요. 아까 여기서 보면 가족으로서는 어떤 사람, 뭐 친구,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역할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노트나 아니면 이 책의 여백에다가 나의 역할들을 쭉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면 딸이겠죠, 저는. 아니면 여기 계신 분은 아들이고, 그죠? 그러면 딸로서의 내 역할, 아들로서의 이걸 하나 체크하시고, 결혼하셨다면 배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배우자에게 나는 어떤 아내이거나 어떤 남편인가, 어떤 배우자이기를 원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있다면 부모로서 어떤 이런 게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일하는 분야에서 어떤 내 역할이 또 있잖아요. 뭐 스폰서면 스폰서, 아니면 뭐 회사에서 다니고 있다면 뭐 이렇게 그 역할들 있잖아요. 그거를 한 네개에서한 다섯 개 정도, 그러니까 중요한 관계에 있는 내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주 소중한 관계들에서 내 역할들을 내 신분이죠. 어떻게 보면 쭉 적어 보시고 그들에게 나는 어떤 성품, 어떤 됨됨이와 어떤 일을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미리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죽더라도 사람들은 나의 어떤 걸 기억할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주고 싶었던 거 그들이 받았던 게 일치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꼭 적어 보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장례식처럼 있잖아요. 장례식은 내 인생이 끝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경험이 되었을 것이다. 내가 가치롭게 생각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꼭 이제 메모 그러니까 음, 이게 깊이 숙고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로 떠오르는 게 또 정답일 때도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꼭 그걸 메모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168쪽에 가시면 습관 2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꿈 설정이거든요. 인생 목표를 설정해 놓는 건데 어, 다양한 상황과 삶의 여러 단계에 적용할 수 있지만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적용은 오늘부터 시작하여 최후 순간에 갖고 싶은 이미지, 모습, 그다음에 패러다임을 어 그거를 이제 매사를 검토하는 기준과 표준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그죠? 어떤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최후의 순간을 마음속에 분명하게 간직하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하루하루의 생활을 의미 있게 보내게 돼요. 그게 되게 이 설정은 그 설정의 진짜 의미는 어, 그에 따라서 내가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생활이 굉장히 의미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생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는
목적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출발하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밑에 내려가시면 이것도 또 좀 중요한 질문인데 맨 밑에 있잖아요. 만약 자신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게 여기다가 밑줄을 착 이렇게 긋는 거죠. 개인마다 가치롭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념이 되는 게 가치관이잖아요. 내가 가치롭게 여기는 거.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를 항상 유념하며 하여 매일매일 실천으로 옮긴다면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꼭 이제 여기다가 꼭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인생이 무한하지 않잖아요. 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 유효기간, 유통기간이라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좀 이렇게 이거를 굉장히 유시, 아주 집중적으로 유념해서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지?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건 뭐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떤 심리학자는 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은 가장 이제 사람이 몸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에 관해서 말하는 그런 거 이제 고차원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몸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어 되고 그리고 몸으로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대를 나의 어떤 대를 이어나가는 이것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 욕구와 그다음에 종족 본능이라죠. 이게 우리가 대를 이으려고 하는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하다못해 있잖아요. 우리가 풀도 있죠. 이렇게 내가 이렇게 풀을 이렇게 키울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음, 뿌리 내리기 이런 거 하고 싶으면 얘를 괴롭게 하면 돼요. 풀들을 막 괴롭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뽑아버린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꺾는다든가 해버리면 거기서 막 빠른 속도로 뿌리를 내려버려요. 왜냐하면 위기를 느꼈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이렇게 살아남아야 되는 이유가 다음을 이어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온 몸의 에너지를 다 써서 이게 원래는 가지였는데 뿌리를 내리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동물도 마찬가지거든요. 동물들도 자기 새끼 건드리는 거를 엄청 있잖아요. 날카로워요. 아무리 순한 동물도 새끼를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굉장히 난폭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자기의 생존과 그리고 대를 잇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렇게 복잡지는 않죠.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목표라는 거는 우리가 사다리를 어 이제 내가 원하는 벽에다가 사다리를 놓고 거기를 올라가는 거죠. 그 지점을 내가 설정하는 거죠. 일종의.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169쪽에 보시면 인생 목표를 확립하게 되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말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친구가 장례식장에서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그는 얼마나 남기고 떠났나 하고 물었다. 그 친구는 대답했다. 모두 다 남기고 떠났네. 우리가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영향을 이제 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갔는지가 결국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키울 때 아이에게 돈을 10원도 10원 한 장 남기지 않아도 아이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게 할 수가 있대요. 이 두 가지만 남기고 가면. 그, 그, 제가 그 상상 스퀘어를 듣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굉장히 공감했던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주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그게 뭐냐면, 나는 할 수 있다는 정신 있잖아요. I can do it 정신과 나는 소중하다라는 자존감 있잖아요. 그 정서적 안정을 주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애들 입장에서는 환경이 더 좋아졌거든요. 호기심만 있으면 알 수 있는 루트가 엄청 많아요. 옛날에는 정보라는 게 어떤 특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글도 어떤 일부의 사람만 글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지식에 닿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게 방어막이 많아가지고 이제 기득권자들이 안 내주는 영역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지식이 굉장히 가까워졌잖아요. 근데 애들이 호기심만 있으면 지식을 얻는 건 되게 쉬워졌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좀 더 쉬워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신이 소중하고 정서적 안정감이죠. 그죠? 자신이 매우 소중하다는 것과 그다음에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정신만 있으면 우리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하나도 주지 않아도. 나는 그게 되게 공감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이한테 정말 소중하다. 그리고 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진짜 그런 믿음을 주고 있는지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사회적 거울인데 보여주는 사회적 거울이 될 수도 있는데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은 두 번 창조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정신적 창조가 물질적 창조를 먼저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창조는 이제 마음속에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창조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을 짓는 경우라면 우리가 모칠부터 시작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집을 짓고 싶은지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집을 짓죠. 넘어가 볼게요. 170으로 넘어가 보시면 모든 것이 다 두 번 창조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목수들한테는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자르기 위해 두 번 재라. 이런 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여기서 또 질문이 또 나오는데 참으로 원하는 참으로 원하는 것인지 모든 것들이 철저히 고려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는 거죠.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진짜 원하는 집을 지었냐는 거예요. 진짜 진짜. 그리고 모든 게 다 고려되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하나의 집을 짓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면 정말 진짜 원했던 건지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게 다 이제 철저하게 고려되었던 건지 이런 거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게 성, 어, 기업을 경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전에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이제 두 번 창조된다는 거, 그거를 생각하면서 자식에 대한 부분도 나와요. 맨 밑에. 자식을 책임감 있고 스스로 절제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고자 한다면 자녀와 늘 접촉하는 일상생활에서 이 같은 목표를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독립심이나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도록 자녀 교육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 171쪽에 보시면 여행을 떠나기 전에 목적지를 먼저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최적의 행로를 계획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연설을 한다면 원고를 먼저 작성하고 연설을 하겠죠? 정원을 한다면 적용 설계부터를 하고 머릿속에 그려놓고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옷을 만든다면 바느질부터 하진 않잖아요. 디자인을 먼저 하고 바느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 창조된다는 거, 그죠? 첫 번째 창조는 마음속으로 하는 거예요. 정신적 창조죠. 그다음 넘어가 보면 자기 설계와 다른 사람의 설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실은 내가 지금 딱히 난 설계한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내가 안 했다면 누군가가 설계해 놓은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첫 번째 창조의 인생 목표에 대해 지각하지 못하거나 이것에 대해 책임감을 갖지 않는다면 이는 자신의 영향력의 원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이나 주변 여건으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셈이 된다. 그럼 내가 안 했으면 누가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해줬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뭐 내가 영향력을 나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들 있잖아요. 선생님이나 친구나 교회 목사님이나 누군가가 나에게 해준 거예요. 밑에 보시면 이처럼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각본들은 원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온다. 이것들은 우리의 나약함, 다른 사람에 대한 의타심, 수용과 사랑에 대한 욕구, 소속되려는 욕망, 자신의 중요성과 가치를 다른 사람을 통해 확인하려는 욕구,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게 보시면 있잖아요. 왜 본인이 안 했어요? 본인 각본을 왜 본인이 안 짰어요? 근데 그 안에는 우리 안에 있는 요런 것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본인이 본인의 각본을 안 짰을 확률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 안에 있는 욕망을 들여다보시면, 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나약함이나 의타심도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독립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각본을 안 썼다는 거는 그 사람 안에 그것보다 더 강한 욕구가 뭐냐면 수용과 사랑에 대한 욕구일 수도 있어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게 부모님 사랑을 받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소속되려는 욕망, 튀지 않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신의 중요성과 가치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욕망, 이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 이런 우리의 이러한 내면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가 내 인생의 각본을 안 만들고 다른 사람이 각본을 만드는 거를 가지고 내가 연기하면서 살아가게끔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2쪽에 가보시면, 우리한테는 그 자아의식도 있고 상상력도 있고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창조를 검토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각본을 스스로 다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각본가가 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창조자임을 깨달아라. 그죠? 그리고 습관 2는 이제 그 창조자임을, 습관 1은 깨닫는 거고, 2는 실제로 내가 내 거를 작성하는 거죠. 창조자가 되는 거, 창조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더십과 관리 능력 두 개의 창조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어, 밑에 가보시면 관리를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바르게 하는 것이지만 리더십은 바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거를 정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정해놓고 그걸 바르게 해 나가는 거는 관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누가 나를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본인의 인생을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첫 번째 내가 나에게 해야 되는 게 리더십의 어떤 부활인 거죠. 다시 리더십을 깨워서 올바른, 어, 내가 원하는 지점에 올바른 사다리를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다리를 잘 올라가는 거는 관리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목적지에다가 제대로 된 사다리를 걸쳐 놓는 것. 이게 리더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만약에 이 순서가 바뀐다면 174쪽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효과적인 리더십이 뒷받침되지 않는 효율적인 관리란 어떤 친구의 말처럼 침몰하는 배 위에서 갑판 의자를 정돈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거 되게 어리석은 거잖아요.
배는 침몰하는데 그 갑판 의자 정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효과적인 리더십이 없는데 효율만 강조하는 거. 효율적인 관리만 강조하는 거는 이런 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요 지금 에피소드는 제가 넘어갈게요. 이게 습관 이가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아무튼 어 지금 이제 175쪽에 가시면 새로운 각본을 써라. 자신에 대해 첫 번째 창조자가 되어라. 그러면 이때까지 나의 각본을 내가 쓰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써준 대로 산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내가 이제 주도성을 깨웠잖아요. 그죠? 주도적이라는 거는 내가 선택한 걸 내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아의식을 바탕으로 이제 상상력과 양심을 이용해서 이제 나의 인생 각본을 쓰는 거죠. 이제 넘어가 볼게요. 좀 재밌죠? 이렇게 되면 다시 써볼 수 있다는 거는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176번에 보면 어, 백지 상태인 사람은 없어요. 다 누가 써주든지 본인이 좀 썼든지 다 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 잘못된 게 있다면 재각본화가 필요해요. 이게 일종의 패러다임의 변화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효과적인 각본과 우리 안에 있는 불완전한 패러다임들을 인식해감에 따라 우리는 주도적으로 스스로를 재각본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은 상호 의존적인데 내가 쓰는 이 각본이 상호 의존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경기장과 플레이가 틀린 거죠. 그래서 야구장에서 축구를 한다. 그럼 뭐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필드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상호 의존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각본을 할 때 이런 거죠. 나는 제가 이 책에서 가장 큰 변화, 나에게 이제 가장 큰 도움이 된 부분이 뭐냐면 패러다임이 바뀐 거거든요. 이전에는 제가 독립적이어서 뭐든지 스스로 혼자서 열심히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면 함께 잘할 수 있을까로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각본도 내가 부모지만 자녀와의 상호 협력 관계로 이렇게 어, 부모 역할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내가 뭐랄까 무게감이 편해졌어요. 이렇게 약간 훨씬 더 이렇게 좀 마음도 좀 편하고 역할도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런 게 확실히 있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177쪽에 가 보시면 여기 있어요. 진정한 성공이란 위에 그죠? 보시면 진정한 성공이란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죠? 진정한 성공이란 물질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데 있다. 자, 그다음 좀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178쪽에 보시면 우리는 아까 장례식 장면 있었잖아요. 밑에 쪽에 가보시면 새로운 각본을 쓸 책임은 우리 각자에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 장례식에 그러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겠느냐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소소하게 작은 데만 신경을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교육했던 훌륭한 분이셨다. 이렇게 제, 예를 들어서 제 각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와 함께 보낸 즐겁고 행복했던 추억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셔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다.
어떤 문제나 고민거리가 있을 때 맨 먼저 아버지께 달려갈 수 있을 만큼 자상한 분이셨다. 아버지는 완벽하진 않으셨지만 항상 최선을 다하신 분으로 나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아버지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자식에게 기억되고 싶다면 나는 이 각본을 지금 쓰는 거죠. 그래서 179쪽에 보시면 우리 안에 있는 자아의식과 상상력과 양심을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재각본화를 하시는 거죠. 제일 무서운 게 내가 안 쓰면 남이 쓴 대로 내가 산다는 게 제일 좀 약간 아찔하고 무섭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180쪽에 보시면 자기 사명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명서라는 게 일종의 법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법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나에게 이제 이게 법을 정하는 거죠. 자기 사명서라는 거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사명서에서는 어떤 성품, 어떤 업적, 공헌 이 두 가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하고 어떤 업적인 거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이제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사명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내가 태어난 이유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사는 이유도 되고 내가 태어난 이유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태어났는지를 적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잘 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에게도 유익하지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그게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성품,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공헌과 업적, 이걸 기록하는 거죠. 자신의 존재와 행동이 바탕을 두고 있는 가치와 원칙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독특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이제 본인의 삶의 신조를 정하는 거죠. 크리드 있잖아요. 신조. 그게 되게 뚜렷하면 사람들도 느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이렇게 이 하나의 예화를 짧게 볼게요. 이 사람은 이제 이런 거죠. 우선 가정에서 성공하라. 이게 본인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게 미국식 이게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안 적었을 것 같아요. 우선 가정에서 성공한다. 이렇게 적었을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영어는 명령어로 자기에게도 자기 명령어를 쓰더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영어식 표현이 우리말로 적혀 있지만 영어식 표현이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이제 알아서 그냥 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 보면 우선 가정에서 성공하라. 신의 도움을 갈구하라. 정직함을 결코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늘 기억하라. 판단을 내리기 전에 우선 양측의 말을 다 들어라. 다른 사람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라.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옹호하라. 성실하되 결단력을 가져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1년에 하나 정도 개발하라. 내일의 계획을 오늘 세워라. 기다리는 동안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무언가를 하라.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라. 유머 강박을 잃지 마라. 몸소 정돈된 생활을 하고 정연하게 일하라.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대신 그러한 실수에 대한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대책의 부재를 두려워하라. 부하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라. 두 번 듣고 한 번 말하라.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다음 일이나 승진에 대해 미리 걱정하지 마라. 이 사람이 삶의 신조인 거죠. 이렇게. 근데 아마 우리 안에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걸 기록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조금 더
이분은 좀 구체적인 거죠. 약간 더 구체적으로 적은 거죠.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적어두고 그거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훨씬 더 안정감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예화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내용이 많아서 182쪽에 가시면 이제 자기 사명서를 개인 헌법 뭐 아까 소명, 사명, 신조 뭐 이런 것도 되고요. 개인 헌법인 거죠. 이거는 기본법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서문화된 헌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헌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근데 법도 중간중간에 수정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개인법을 정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약간 그 수정도 필요해요. 자, 그다음에 183쪽 밑에 가 보시면 우리가 이제 빅터 프랭클 같은 경우에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모든 걸 깨달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의미치료법이라는 거를 이제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과 의미 있잖아요. 이거를 찾지 못해서 방황을 하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다 있어요. 이게 다 몸도 있고 뭐 이렇게 가족도 있고 자기 자신의 건강도 있고 뭐 가족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안에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뼈 없어서 이렇게 흙으로 내리듯이 있잖아요. 와르르 내려앉는 거 있잖아요. 서 있, 삶을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이나 의미를 이 일을 그 찾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치료, 언어 치료라는 거를 이 사람이 그 발전시켰거든요. 근데 상당수의 정신 및 정서적 병이 주는 공허감이나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심리적 상태에서 오는 증상이라는 판단 아래 환자가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의미 치료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제가 우리가 이제 직업상 굉장히 많은 사람을 불특정 다수를 만나게 될 확률이 많아요. 내가 직접 아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만나잖아요. 근데 내 직업상 예를 들어서 아미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아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날 일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람들은 어 이제 좀 달라요. 사는 게 굉장히 있잖아요. 굉장히 유용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러면서도 여유가 있어요.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아주 극소수예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목적을 갖고 살고요. 제가 만난 거의 99%의 사람들은 목적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는 왜 뭐 하루가 시작되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어떤 루틴을 정해놓고 그 루틴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우리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영양이 있대잖아요. 잠재력. 근데 그거는 그대로 묻어놓고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죠. 그런 분들을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공허하다, 허무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그래서 의미를 찾는 게 아니고 아, 의미를 찾으면 참 좋겠는데 의미를 안 찾고 쾌락을 찾더라고요. 당장 즐거운 거 있잖아요. 입이 즐겁든지 눈이 즐겁든지 뭐 하여튼 기분이 당장 좋아지는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지르듯이 사는 거 있잖아요. 오늘 하루는 뭐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부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목적이 없거나
이렇게 뜻을 세우지 않으면 그게 일상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더라고요. 정말 아껴야 되는 시간과 역량은 이렇게 묻어두고 죽여버리고 정말 그러면 안 되는 쾌락만 쫓고 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많이 봤거든요. 그 공허함이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다고 채워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치료도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책을 공부했으니까 만나는 분들하고 인생의 소명, 내가 태어난 이유, 살아가는 이유, 아니면 신조, 내 삶의 신조, 그 다음에 목적,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아마 자극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거를 주제로 이제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이렇게 적어보는 시간, 이런 시간도 되게 약간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184쪽에 보시면 삶의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요거는 옆에 표를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삶의 핵심. 어, 이 책은 그 스티븐 코비가 쓰긴 했지만 스티븐 코비는 이거는 자기가 쓴 책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굉장히 많은 문헌을 바탕으로 자기가 재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이게 진리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삶의 핵심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안정감, 그 다음에 지침, 그 다음 지혜, 역량, 이 네 가지의 핵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근데 그 안정감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가치의식, 자기 정체성, 정서적 안정, 자존의식, 그 다음에 강직한 성품, 거기에서 안정감이 나와요. 안정감이 돈이나 직업이나 관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안정감은 나의 내면에 이렇게 요런 게 있을 때, 가치의식이 있을 때 거기서 안정감이 나와야 돼. 안정감의 출처가 여기여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성품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침은 뭐냐면 말 그대로 길잡이인데 인생의 방향이에요. 방향. 이게 있어야 되죠. 지침이 있어야죠. 당연히. 그 다음에 지혜는 뭐냐면 인생을 보는 시각, 균형 유지 이런 거거든요. 이해력, 그 상호 관련되어 있는 그, 그 다양한 개체와 원칙이 어떻게 상호 관련되고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해력. 그게 지혜인 거죠. 우리는 위지덤이라고 하면 좀 막연하잖아요. 이 용어 자체가 확 오진 않는데 지혜는 뭐냐면 분별력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이해력을 바탕으로 나오는 올바른 분별력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지혜가 없다는 게 아직 분별력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나됨이에요. 그 통합된 총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wholeness, oneness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게슈탈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혜거든요. 그 다음에 역량은 뭐냐면 어떤 것을 성취하는 잠재력, 정신력, 행동하는 능력, 그 다음에 자질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 네 가지 핵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각종 생활 중심을 이제 이게 보시면 이게 가볍게 제가 이걸 지나갈게요. 내용이 되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각종 생활 중심, 누구나 어느 한 생활 중심에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삶의 여러, 여러 국면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 중심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배우자 중심이 소개되는데 당연히 배우자 중심은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근데
중심이 배우자였기 때문에 동시에 취약점이 배우자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집착도 돼요. 중심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달리는 존재가 내가 목숨을 거는 존재가 배우자인 거예요. 그게 배우자 중심이거든요. 내가 목숨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나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하는 대상이 배우자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어 그 이제 가족 중심이란 말이에요. 가족 중심이란 말은 배우자 중심은 배우자에게 모든 걸 다 건 상태예요. 집착하는 상태, 목숨까지 거는 상태. 그리고 가족 중심이라는 거는 가족에게 집착하다는 뜻이 돼요. 여기 보시면 그 다음이 뭐냐면 금전 중심인데 이건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일 중심은 일에 집착하는 거고요. 소유 중심은 이게 소유라는 게 물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명예처럼 있잖아요. 사회적 명성, 이름 이런 것도 다 소유 중심이거든요.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쾌락 중심, 쾌락에다가 집착하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나 적 중심, 이게 전부인 거죠. 이제 친구가 전부고 적이 전부인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교회 중심, 신앙이 아니고 교회예요, 교회. 그 다음에 자기 중심, 자기가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이 생활 중심들 중에 어디에 하나에는 꼭 있잖아요. 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이게 배우자 중심을 보시면 아마 배우자 중심인 사람이 떠오르실 거예요. 내 아는 사람 누가 그 사람이 그리고 알고 보니까 배우자 중심이었네? 이런 거 남의 거는 원래 잘 보이거든요. 내게 잘 안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그 사람이 주로 굉장히 의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의존하고 집착하고 매달리고 있다라는 거는. 그런데 어 거기에서 만약에 어떤 변수가 생기면 이 사람들 감당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음, 취약한 상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과 집착 좀 다른 개념인 거 아시죠? 그죠? 애착은 좋은 거예요.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는 애착 관계이기 때문에 좋은 건데 집착은 병적인 거예요. 그걸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산화된 기름처럼 약간 독소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좋은 애착이면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친밀감을 느끼는 아주 좋은 상태가 있거든요. 집착은 병적인 거예요. 약간 컨트롤이나 어, 통제하는 게 목적일 수가 있거든요. 어, 이제 상대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이제 통제하는 게 목적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리고 가족 중심으로 가셔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렇게 애착이 아니라 집착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안의 전통을 있는 게 목적. 그래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가 생각하는 올바른 부모 역할인데 그거대로 안 하고 전통대로 한다든가 남이 써준 각본대로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금전은 당연히 이제 이거는 금전 중심이라는 거는 본인이 안정감을 돈에서 찾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요. 일 중심도 마찬가지. 그래서 맨 여기 보시면 이제 요약본이 198페이지에 보시면 이 부분 198쪽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생활 중심과 안정감, 지침, 지혜, 역량 이거를 바탕으로 정리를 싹 해놨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예화를 보면서 약간 이제
내가 혹시 약간 그럴 수 있잖아요. 거울을 보듯이. 내가 좀 이런 경향이 있나? 이렇게 자기를 한번 성찰하는 걸로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론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참고로 하시면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202쪽에 보시면 그래서 그렇게 각종 아까 말했던 중심을 가지고 있어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면 위태위태해요, 삶이.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원칙 중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떤 게 있냐면 여기 204쪽에 보면 원칙 중심일 때 내가 안정감, 지침, 지혜, 역량이 풀로 작용을 해요. 아까 다른 중심들에서는요, 이게 안정감, 지침, 지혜, 역량이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가 계속적인 부조화를 낳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족 중심이었다가 거기서 해이를 느끼면 다 필요 없어. 나는 돈이 최고야 하면서 돈으로 중심을 옮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돈에 막 집착하다가 돈 다 필요 없어 하면서 있잖아요. 쾌락 중심으로 바뀐다든가 인생 뭐 있나 하면서 막 쾌락으로 바뀌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심 자체를 원칙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안정감, 지침, 지혜, 역량이 풀로 이렇게 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예화가 나오는데 이게 삶의 중심이 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너무너무 달라요. 여기 한 예가 나오는데 음악회에 이렇게 아내랑 음악회를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퇴근 전에 사장님이 내일 아침에 뭐 해야 될 게 있는데 조금 오늘 저녁에 남아서 일을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이 두 개가 생긴 거죠. 그랬을 때 중심에 따라서 보는 게 다 달라요. 배우자 중심인 사람은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할 거고 혹시나 자기가 남아야 되는 상황 같으면 아내에게 어떻게 변명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거죠. 그다음에 금전 중심인 사람은 근무 외에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아내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 중심인 사람은 이게 혹시나 승진의 기회가 될까 싶어서 어, 솔깃한 거죠. 소유 중심인 사람은 내가 남아서 일할 정도로 회사에 충성하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평판을 줄 거야. 이런 것도 내심 작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쾌락 중심인 사람은 절대 안 하죠. 남아서 일 안 하죠. 낮에 일 다 했으니까는 나는 내 자유 시간을 건들지 마라. 나는 연주회 갈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친구 중심인 사람은 누가 음악회를 같이 가기로 했는지도 중요하고 아니면 친구 중에 누가 남아서 일하는지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남아서 일하면 나도 남아서 일할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중심인 사람은 내가 경쟁하고 있는 사람보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면 남는 거죠. 그리고 교회 중심인 사람은 음악회가 뭐냐도 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핸델의 메시아야. 근데 그거를 내가 일하고 바꾸면 안 되지. 핸델의 메시아니까. 그건 가야지.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훌륭한 교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물질이 중심이냐? 아니면 이게 봉사가 중심이냐에 따라서 선택이 또 기로에 갈릴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무엇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인가? 아내랑 약속했는데, 맞잖아요. 그런데도 이 둘 중에 내가 나에게 뭐가 더 좋을까를 가지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 중심적인 사람은 그런 걸로 판단하지 않아요. 똑같이 이렇게 변수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균형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 뭐를 중심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원칙이 있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균형 감각에 따라서 이렇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연하게 그리고 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뭘 하면서 뭐가 꼭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 제가 어 아마 이제 마무리하자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 남이 써준 각본대로 살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제 각본을 할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그 북미팅에서는 내가 태어난 이유를 내가 적는 거죠. 다른 사람이 적어줄 수가 없어요. 내 내면에 이 안에 있는 독특함은 나만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꼭 적어야 되는 거죠. 그 각본화를 꼭 다시 재각본을 하시고 내가 중심, 나의 패러다임이 예를 들어서 계속 변하는 이런 아까 우리 네 가지 중요한 핵심에서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뭐가 되면 뭐가 안 맞고 뭐가 되면 뭐가 안 맞고. 그래서 항상 이 내 삶이 흔들리는 핵심에서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원칙 중심으로 가져가게 되면 소위 말해서 안정감, 지침, 지혜, 역량 이게 풀로 이렇게 이게 짝인 거죠. 원칙 중심적일 때 내가 이 삶의 네 가지 핵심이 가장 그 풀로 작용을 한다는 거,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 자, 앞에 얼핏 들어보면 배우자 중심, 가족 중심 다 좋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원칙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원칙에 내가 매달릴수록 얻는 게 많지만 그 외에 다른 거에 매달리면 뭐는 얻지만 뭐는 얻지 못하는 잃어버리는 것이 내가 얻은 것보다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그래서, 음, 아무튼, 그거를 오늘은 인생은 두 번 창조된다는 거. 그래서 꼭 본인이 본인을 각본화하시고 중심을, 원칙 중심으로 가져가서 네 가지의 핵심을 풀로 이제 승률 높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반장님, 예, 오늘 원칙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원칙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지키는 것도 또 간단한 일들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내가 생각했던 원칙이 또 원칙이 아니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걱정도 살짝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쩌다가 내 나름대로 원칙이 있는데 그걸 흐트러졌을 때 또 굉장히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포함해서 그것들 포함하는 진짜 원칙을 한번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화면이 켜져 있는 분이 두 명 계시는데요. 예, 강문원 리더님 애프터 들어보고 예,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문환입니다. 네. 음, 지금까지 내가 쓴 게 아니고 쓰여진 대로 살아왔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원칙도 나름대로 세운다고 세운 건데 알고 봤더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세운 원칙이 아니고 약간 흔들리고 약간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춰서 사람에 따라서 맞추고 이렇게 흔들렸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서 아, 진짜 제대로 내 이름에 맞는 내 삶에 맞는 그런 걸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했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도 조금 막막한 것도 있고 안 써봤으니까는 써보다 보면은 또 이제 그게 또 보일 것 같기도 해서 진짜 나를 변화시키고 하려면은 진짜 써야지만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쓰여진 대로 살지 말고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늦은 밤까지 다들 고생하셨었고요. 스폰서님은 아침 마치기 다시 드시고요. 저희들은 야식 안 하고 자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에는 스폰서님 한국에 계시네요. 그때 수업을 네네.
시차 적응 때문에 수업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하게 된다면, 안 하게 된다면 공지하겠습니다. 네, 사진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하나, 둘.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